푸른밤 종현입니다. 왜 이렇게 피곤하지? 나 한 일도 별로 없는데. 가끔 이런 말 할 때 있죠. 그럼 대부분의 주위 사람들은 충분히 못 자서, 생각이 많아서, 잡일을 많이 해서 이런저런 이유들을 찾아줍니다. 근데 진짜 이유는 이거 아닐까요? 일 같지 않은 일을 하고 있어서. 내가 생각했던 건 그게 아닌데, 내가 하려고 했던 건 이런 식이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요, 그때부터 하는 일들이 다 쓸데없이 느껴지고, 아,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닌데, 이런 불만까지 쌓이죠. 물론 일 같지 않은 일들은 있습니다. 근데요, 언젠가는 그것들이 쓸데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잡일이 됐든 내가 할 일이 아니었든 예전 경험이 도움이 되곤 합니다. 자, 한 것도 없이 유난히 피곤한 분들과 함께하죠. 3월 1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So fast, head on my shoulder, I'll pour myself a glass. Wait till we're somewhere closer to a lake, then make a sad face and tell me it's too late. Right now and right here, my love. Oh my dear, I'll try. 3월 1일 일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캐런 앤의 Right Now and Right Here 였습니다. 자, 여러분, 나 진짜 쓸데없는 짓거리 하고 있어, 나 왜 이러고 있냐,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거 다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하기 싫은 것, 거기에 대한 경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어요. 근데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그게 하고 싶은 것과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나누는 게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지금 당장 좀 귀찮고 힘든 일이라도 나중에 나의 꿈에 한 발짝 다가가는 도움을 주는 일이라면 하고 싶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미래를 어떻게 점치냐는 사실 당장은 모르는 거잖아요. 제가 작은 무언가를 했는데 그게 나중에 예상치도 못하게 나의 꿈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인연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니까 너무 나한테 진짜 쓸데없는 짓이었어, 오늘 완전 시간 완전 다 날려버렸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언젠가는 도움이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예전에 그랬었는데 다신 그러지 말아야지, 나 오늘 이랬으니까 다신 이러진 말아야지 라는 경험이라도 쌓을 수 있잖아요. 자, 오늘 미드나잇 스포일러 함께하죠. 영화 전문기자 신기주 기자님 함께합니다. 긴 출장을 다녀오셨어요. 그 여독을 풀기도 전에 푸른밤을 찾아주셨죠. 죄송해라. 오늘은 또 어떤 영화 가져오셨을지 잠시 후에 같이 확인하시고요. 90s but goodies에서 여러분의 90년대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어요. 푸른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 많이 남겨주세요. 문자로 참여해 주셔도 되고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해요. 푸른밤은 삼성 정밀화학, 비상교육, 인터파크 투어, 르노 삼성자동차, 한국 베링거 인겔하임, 서울사이버대학교와 함께합니다.
정현입니다. 한 번쯤은 그런 상상 해본 적 있죠? 내가 좋아하는 만화 속 주인공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하는 그런 상상이요. 사실 그럴 리는 없지만 만화 주인공이 현실 세계로 튀어나왔습니다. 실사 영화에서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미드나잇 스포일러, 오늘은 만화를 원작으로 한 실사 영화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의 시크한 매력도 만화 속 주인공으로 전혀 손색이 없죠. 경영, 경제, 영화 전문 신기주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뭐야? 만화에서 막 튀어나온 것 같은 목소리. 아 금방 목소리가 너무 만화 성우 같았잖아요. 시크한 매력을 다시 해주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네. 또 다 해주신다. 스파이크?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신다 또. 네, 방금 했는데 네. 저한테 역시 시크한 게 어울려요. 아, 맞아요. 기자님. 명랑 만화 힘들어. 그러니까 신기주 기자님도 만화 좋아하시잖아요. 사실 특정 만화만 좋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지금 바람의 검심 또는 뭐 슬램덩크 뭐 이런 신데레 풍비한 만화들 있죠. 남자들의 시티 헌터. 남자들의 만화. 네, 이런 만화만 좋아하고요. 그 외에 명랑 만화 및 순정 만화 및 그런 것들은 제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본 순정 적도 만화 없어. 저도 안 봐요. 어쨌든 본인이 생각하기에 어렸을 때 혹은 컸을 때 만화를 보면서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저 주인공처럼 되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저는 사실 좋아하는 몇몇 일본 만화 주인공이 특히 있는데요. 네. 특히 시티헌터 사헤바리오 좋아하고 거부할 수 없죠. 특히 특정 부분 좋아하죠. 왜 그러세요? 기자님. 아니 어느 사람이 되고 싶었냐고요. 어느 남자 캐릭터가 되고 되고 싶었냐고요. 싶었다고요, 그렇게. 근데 사실은요, 성인이 되고 나서 네네. 시티헌터처럼 행동하면 네네. 잡혀간다는 사실을 알았죠. 커서 알게 되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였고 그 슬램덩크에서는 사실 이게 참 재밌는 얘기인데 그 젊었을 때는요. 네. 근데 윤대엽을 좋아했어요. 능남의 윤대엽. 윤대엽. 시크한 매력. 어울리는데요. 윤대엽. 승부에 그다지 연연하지 않으면 농구는 즐기는 거지. 하지만 천재야. 뭐 이런 거. 맞아요. 천재기 때문에 즐길 수 있는. 그렇죠. 근데 그 윤대엽의 그 특유의 매력이 있는데요. 나이가 먹으면요. 뭐 어떤 정대반이 좋아져요. 나는 왜 그때 놀았을까? 지금 제가 그때 열심히 공부해서 딱 여쭤보면서 네. 슬램덩크 이야기가 딱 나왔을 때 네. 바로 정대만을 썼어요. 저도 그 대본에 역시 슬램덩크는 불꽃 남자 정대만이지 그렇지. 하면서. 맞아요. 그러니까 그 천재들 있잖아요. 뭐 네. 강백호니 뭐 서태웅이니 하는 인물들보다 나이가 먹을수록 정대만의 그 눈물 흘린 드라마가 고뇌와 마음에 와닿아요. 나는 왜 그때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대사하는 불꽃 남자. 맞아요. 난 그때 왜 놀았을까? 난 그때 왜 잠잤을까? 책상 앞에 엎어져서 공부 좀 더 할 걸. 맞아요. 자, 영화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네. 만화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죠. 그렇죠. 네. 네,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네. 바람의 검심이라는 일본 만화가 있죠. 근데 이 만화는요, 재밌는 건 이 만화를 읽으면 일본의 한 100년 전에 있었던 역사를 배울 수 있어요. 네. 역사 교과서 같은 만화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 사이사이의 고증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책을 읽듯이 볼 수 있는 만화이기도 한데 또 굉장히 길고 외전도 많고 그런 만화죠. 근데 그런 만화를 네. 이제 실사 영화로 만든 영화가 있는 거예요. 참. 일본은 그런 거 좋아해요. 실사 만들기.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요. 네. 안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뭐 20세기 소년이라는 만화 있잖아요. 네. 그 만화 실사판으로 만들었는데 제발 안 만들어줬으면. 저는 조금 원작을 내가 갖고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망치지 말기를. 겁나는 마음에 저는 영화 네. 실사판은 안 봤어요. 20세기 소년은. 보세요 꼭. 아니야, 나 눈치를 저처럼. 봤어. 저 눈빛을 보았어. 그래요? 다행이네요라고 말하려는 순간에 아니야, 나만 당할 수 없지. 보세요 꼭. 난 이미 그 정말 아름다운 기억을 다 망치고 어쨌든 소년이 아니에요. 이제는 어른이 되었어요. 그래요. 그 바람의 검심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하는데 네.
상당히 많은 마니아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적인 시대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메이지 유신인가요? 그렇죠. 그 시대적 배경, 일본의 상당히 혼란스러웠던 그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움도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지금 일본이 어디서 왔는가를 보여주죠. 사실은 칼 끝에서 왔다라는 게 정답인데 그 칼 끝에서 왔다는 이야기를 만화로 풀어낸 거예요. 어찌 보면 웬만한 이 만화 원작 이 소설보다도 훨씬 더 장대하죠. 특히 이 바람의 검심은요. 네. 이게 일본은 사무라이의 나라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칼 싸움하고 칼 차고 싸움하는 나라였으니까 그 사무라이 영화들이 많이 찍혔어요. 한 60, 70년대에는. 네. 요즘은 절대 찍히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60, 70년대 사무라이 영화가 유행할 때는 실제로 영화 찍다가 사람이 죽는 경우가 빈번했다고 해요. 정말 그 무기들이나 네. 위험한 전쟁 장면 촬영 때문에 네, 실제로 그러니까 정말 뭐 그 손으로 격투를 하는 것도 이제 부상 위험이 있는데요. 긴 칼을 쓰고 그 칼이 설사 진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굉장한 부상 위험이 있어서 영화 한 편 찍으면 2-3명씩 죽는 거는 다반사였다고 하는데 그랬군요. 그때는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찍었다고 하고 그래서 어느 한동안 이런 식의 이 시사 영화가 안 이루어지다가요. 네. 특히 바람의 검심 같은 영화는 그냥 검술 영화도 아니고 이거야말로 정말 이름부터가 바람의 검심이잖아요. 뭐 바람결에 날아가는 그런 빠른 칼싸움을 하는 주인공이 등장하는 거여서 네. 실사로 만들기 어려웠는데 시도했고요. 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일본에서는 엄청난 공정의 히트를 기록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3편인데요. 이 3편의 시리즈로 되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2편이 이제 최근에 개봉을 해서 한국에서도 소개가 됐죠.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은 뭐 영화 제작사들이 뭐 편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하죠. 근데 개봉을 이렇게 빠르게 이어서 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1편 이후에 나온 2편, 3편은 상당히 긴 텀을 두지 않고 개봉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1편이 만들어질 때까지만 해도요. 네. 이게 실사 영화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턴트 장면에 대한 부담도 있고요. 네네네. 그리고 일본 특유의 이 원작이 워낙 그래요. 훌륭한 작품이니까 이 작품을 영화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조심성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일본인들 특유의. 그런데 일단 1편이 성공이 만들어지니까 대단한 성공을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되네 하고 2, 3편을 만드는 일본인 특유의 또 기민함을 보입니다. 돈이 있으면 바로 2, 사업을 3편 시작하는. 뭔가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추진력이겠죠. 줄거리를 간단히 이야기해 볼까요? 사실 네. 바람의 검심에 대해서는 매니아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전혀 네.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네, 짧게 설명하면 칼싸움하는 얘기입니다. 네, 메이지 유신이 배경이에요. 네. 메이지 유신이라는 건 지금 우리 현재 근대 일본을 만든 그 혁명적 사건인데 이때부터 이제 이른바 지금의 일본 정치 체제가 시작되죠. 그러니까 이 일본의 왕이 존재하고요. 네. 그들은 이제 천황이라고 부르는 존재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내각들이 이제 근대적인 정치를 시작하는.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흔히 말해서 타라 입구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일본이 더 이상 아시아의 일부가 아니고 뭐 서양의 뭐 일부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빠른 형태의 공업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전 시대는 뭐 정말 그들의 기모노를 입고 칼을 차고 다니는 시대였지만 네. 이 다음 시대는 뭐 총을 쏘고 그리고 양복을 입고 다니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에 혼란이 있었겠죠. 그런데 아주 특이한 인물이 하나 존재해요. 주인공인 키무라 켄신인데 네. 이 인물은 칼싸움을 하는 사무라이예요. 네. 사무라이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시대, 메이지 시대가 시작되면 직업을 잃겠죠. 그렇죠. 칼이 필요 없어지니까요. 네. 심지어 이제 메이지의 핵심은 패도령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도 칼을 차고 다니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패도령인 그렇죠. 거죠. 칼도. 칼을 검도. 이제 차고 다니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그 이유 뭐였냐면 메이지 유신 이전에는 이제 칼을 쓰고 다니는 이제 막부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른바 칼싸움을 하는 사무라이 집단이 일본을 지배하고 있었죠. 네.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는 그들을 밀어내기 위해서 핵심 무기인 칼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키무라 켄신이라는 인물은 아주 특이합니다. 사무라이인데 네. 막부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메이지 정부의 편을 들어요. 왜냐? 막부의 시대는 칼을 쓰고 다니는 무법천지인 시대였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켄신조차도 칼로 지배되고 칼에 의해서 질서가 유지되는 그런 시대는 지옥 같은 곳이니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거에 동의했던 거예요. 네. 하지만 이 사람은 특이하게도 자기는 메이지 정부하고 정책에 반하는 칼잡이인 거죠. 음. 그런데
이게 여기서 큰 함의가 있어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이전 세대의 방식을 동원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키무라 켄신이 맡은 역할이 이른바 막부에 있는 중요한 정치인들을 암살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근데 워낙 뛰어난 칼잡이기 때문에 이제 암살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제 수행하지만 하지만 그 사람들을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자신과의 동료들을 죽이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나와 같은 사무라이들을 음. 사무라이가 또 암살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결국은 자기 자신까지도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결국 자기 자신도 과거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게 있는데 켄신이라는 인물은 이래서 사실 이 만화가 매력 있는 것인데 뛰어난 칼 솜씨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를 해요. 말이 돼? 이게 가수인데 노래는 안 부르겠다. 칼등으로 치겠다는 거죠. 그렇죠. 영날검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칼이라는 게 있는데 칼의 날을 거꾸로 세워서 설사 사람을 베어도 사람이 죽지 않고 그냥 죽지 않은 만큼만 때린다. 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인물. 캐릭터의 그죠. 불사의 맹세를 하는데 이게 이제 독자들과 또는 영화의 이 독자들한테도 굉장한 매력 포인트로 다가오는 거죠. 그 상대방은 죽자고 달려드는데 이 사람은 웃자고 싸우는 거예요. 얘를 살리고자 얘를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말이 돼? 하지만 너무 멋있어. 네. 자,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누겠습니다.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자, 앞서서 스토리 이야기를 살짝 해봤는데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메이지 네. 유신. 근데 그 안에서 뭔가 어떻게 보면 메이지 유신의 가장 큰 중책을 맡은 암살자가 그렇죠. 네. 주인공인 거잖아요. 혹시 실화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건 아닌가요? 실화를 배경으로 한 건 아닌데요. 네. 그 키무라 켄신을 제외한 상당히 많은 등장 인물들이 실존했던 인물들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이 키무라 켄신과 대결을 하는 신선조라고 하는 이제 존재들이 있는데 이 존재 실제로 이 막부 시대에 존재했던 이제 칼잡이 패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배경과 그러니까 픽션과 이 넌픽션을 적절히 섞어서 팩션에 가까운 형태의 네네. 만화를 그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일본인들한테는 일본 역사 너무 잘 알 거 아니에요. 우리도 조선시대 초반에 정말 그 왕자의 난이니 네. 아니면 뭐 세종조에 있었던 일이니 다 알고 있잖아요. 너무나도 그리고 상세하게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려지죠. 그렇죠. 네. 그것들은 영화들의 드라마들의 역할이었고요. 네, 그거를 이제 한국에서도 드라마들이 팩션이라고 만들어서 네. 실제 존재했던 것 같은 인물을 섞어 넣어서 상상력을 부여하죠. 여기서도 역시 메이지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그런 실존 인물들이 등장하고 근데 대신에 켄신이라는 이제 가짜 인물이 어떤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야인시대라는 한국의 드라마와 색깔이 비슷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야인시대의 배경도 그러니까 한국이 근대화되던 그죠.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니 어떤 문화 충돌 같은 것들이 주요한 테마고요. 그 안에서 이쪽도 저쪽도 쓰지 못하는 어떤 존재인 겁니다. 그 실존 인물들과 뭐 그런 뭐 가상 속의 인물들도 등장을 하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좀 공통점이 있네요. 사실은 그 야인시대 말씀하셨으니까요. 네. 결국은 근대 이전 세대는 무력으로 모든 것이 평정되는 시대. 네. 야인시대는 주먹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시대에서 그렇죠. 그 다음 시대 이제 정말 싸움 못하는 사람도 말만 잘하면 잘 먹고 잘 사는 저 같은 사람 이런 시대가 오는 이게 근대의 질서인 거죠. 그렇죠. 일본의 그런 근대 여명들의 시대를 보여주는데 이 안에서 켄신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다라는 상상에서 출발하는 거죠. 자, 영화가 1, 2, 3편까지 벌써 이제 개봉이 쭈쭈쭉 되잖아요. 네.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시면 오랜 시간 기다리지 않으셔도 3편까지 쭉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네, 너무 좋아요. 따끈따끈하게. 기다리면 싫거든요. 네. 대부분의 스토리가 긴 영화들은 1편 보고 한 2년 기다리고 네. 2편 보고 또 갑자기 스케일 커져서 3년 기다리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뭐 공동으로 계속해서
제작을 했나 봐요. 2편, 3편은. 사실 이게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이하게도 일본 감독이 이 오토모 케이시라는 감독이 연출을 했는데 네. 그리고 이 배우들도 다 이제 일본 배우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투자 배급사는 워너브라더스입니다. 그래요? 예, 이거는 할리우드에서 이제 이 연작을 갖고 글로벌 배급을 노리고 만든 영화거든요. 일본에서도 그만한 가치의 흥행 성적이 나왔어요. 일단 바람의 검심이 굉장히 흥행을 잘했고요. 이제 2편, 3편에 해당되는 바람의 검심 교토 대화제 편하고 또 이제 그다음 바람의 검심 전설의 최후편. 뭐 요거 다 사실은 만화 보신 분들 스토리 다 알고 계신데 이게 지난해 정말 박스오피스 1등을 거머쥘 우리로 치면 뭐 해운대 정도 급의 어떤 흥행을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정도면 정말 전 국민이 네. 사랑한 네. 그런 영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근데 영화를 얘기를 좀 더 말씀드리면 네. 이 영화의 놀라운 점은요. 저도 영화를 보면서도 입이 딱 벌어질 정도였는데 그 키무라 켄신의 이 검술을 실사로 재현을 해내요. 만화 장면을. 그 만화를 보면 이제 발도제라는 표현으로 쓰이잖아요. 켄신이. 네네. 발도제라는 건 발이 크다 뭐 이런 거 아니고 칼을 이제 칼집에서 뺄 때의 힘을 이용해서 이 상대를 벤다라는 그렇죠. 거죠. 실제로 있는 검술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뭐 전혀 뭐 칼에서 칼집을 빼느니 뭐 그냥 빨리 칼로 베는 게 빠르니까. 하지만 이런 식의 검술을 쓰는 걸 재현해내는데요. 그것을 만화 장면에 거의 흡사하게 재현해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차싱! 손은 그대로 있는데 소리만 나고. 이거 라디오야 아깝다. 텔레비전 라디오니까? 재밌었을 텐데. 이게 네. 상당히 그런 식의 뭐 검술 이런 것들이 네. 만화책에서는 그림이니까 탁탁 표현이 되는데 영상에 또 어떻게 해서 표현이 되는지도 사실 아주 재밌죠. 중요하거든요. 일본 만화의 경우에는요. 다시 이제 슬램덩크 같은 만화를 네. 얘기하면 도대체 한 골 넣는 동안 책 한 권이 지나가는데 그 사이 동안에 수없이 많은 인물들의 생각과 네. 사고가 등장하죠. 맞아요. 이게 이 검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대결을 벌이는데 만화책 한 권이지만 그 안에서 이 서로 뭐 수를 읽기도 하고 서로의 과거를 훑기도 하고 네. 이 스토리가 전개가 되죠.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로워요. 맞아요. 사실 영화에서는 그 장면 자체가 5분도 채 안 되거든요. 그러겠죠. 5분 동안 그 액션 장면을 재현해내야 되는데 이 위험한 검술을 갖고 액션 장면을 재현해냅니다. 그러니까 만화의 컷 바이 컷으로 거의 유사하게 재현을 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화에서 상당히 명장면으로 꼽히는 것들은 실사로 그리고 동영상으로 영상으로 잘 재현을 해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일본의 그러니까 만화를 실사화시키는 영화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특히 그 제작진들이 처음 이제 제작 발표회를 한다고 하죠. 네. 우리 이런 거 만들겠습니다 하고 나와서 제일 처음 하는 얘기가 가장 강조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 예술성 있는 영화를 만들겠습니다. 아니면 뭐 연기를 잘해보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고요. 원작 만화에 누가 되지 않는 작품을 찍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작 만화 자체가 너무나도 큰 매니아층을 형성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만약에 그 누가 되는 정말 컷 바이 컷으로 찍지 않고 마음대로 해석을 하면 난리가 나는 거죠. 이름을 바꿔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 개봉을 할 땐 다른 이름으로 개봉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요,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도 일본 만화가 원작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전혀 다른 일본 얘기예요. 만화하고 관계가 없어요. 일본에서 상상도 못합니다. 일본에서는 그런 해석이 그렇게 해석이 허락되지 않아요. 맞아요. 그거는 이거 원작자에 대한 모독이라고 느끼고요. 90도 사과해야 돼요. 그리고 원작자들도 허락하지 않고 그런 그렇죠. 식으로 해석을 네. 하는 것을. 자, 이야기를 계속 나눌 텐데 노래를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에릭 베넷의 Dust in the Wind 듣겠습니다. 편한 친구와의 수다 한판. 2인분 같은 1인분. 아이고 어서 오세요. 퇴근 후에 시원한 맥주 한 잔.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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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FM4U 좋다. 1994년 11월 10일 미국 시애틀 빌 게이츠의 친구인 폴 앨런이라는 사람이 세계 최초로
이것을 했습니다. 1996년 2월 12일 대한민국 서울 MBC 라디오가 국내 최초로 이것을 했죠. 이것은 바로 인터넷 라디오. 국내 최초의 인터넷 라디오 MBC 미니의 역사입니다. 지금은 모든 디지털 디바이스에서 들을 수 있는 스마트 라디오 앱으로 진화한 MBC 미니. 여러분도 지금 바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MBC 미니. FM for you 91.9 푸른밤 종현입니다. 미드나잇 스포일러 신기주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람의 검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네, 이름도 멋있어. 만화 같아. 이름부터 만화야. 자, 바람의 검심 앞서서 원작 만화를 어떻게 재현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일본 특유의 또 국민적 그런 감성들이 있다. 정서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 어느 나라에서나요. 대중문화의 장르는 여러 가지죠. 네. 어느 나라는 음악, 그러니까 음악, 영화, 뭐 애니메이션, 만화, 또 다양한 형태의 장르들이 있는데요. 네. 그런데 결국은 특정 장르가 리더십을 쥐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관객들,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관객들을 불러 모으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다른 여타 대중문화들한테 파급시키는 역할을 하는 장르들이 있는데 네. 한국에선 단연코 영화일 겁니다. 맞아요. 영화의 사회적 파급력도 크고요. 네. 감독들의 사회적 인식, 그 지명도도 높고요. 그러니까 그 대중문화 장르들 중에서 이 정도의 지명도와 예술적인 그 여지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은 감독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일본의 경우에서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일본은 60, 70년대에 이제 이른바 이 구로사와 아키라가 이끌었던 그 일본 영화의 황금기가 지나고 나서는요. 네. 리더십을 빼앗겼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건 아마 만화 혹은 애니메이션 쪽에 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일본 애니메이션 만화 팬들, 애니메이션 팬들이 흔히 얘기하는 저처럼 실사 영화를 만들어 주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원인은 거기서 나오는 거죠. 영화가 종속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영화를 그 자기 마음대로 감독이 원작을 분해 해체해서 재조립할 수 없어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 작가에 대한 모독이 되기 때문에 큰일이 벌어지는 거죠. 네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일본 사회의 불명령인 거죠. 반면에 한국의 경우에는 어떤 원작이든 얼마든지 재해석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조합하고 분해하고 감독한테 굉장히 많은 권능이 주어져 있고요. 그게 예술이라는 게 자유로움이 본질일 텐데 일본 영화는 그거에 한계가 존재하는 거죠. 반면에 제가 보면요. 그렇게 보면 바람의 검심이 그나마 다른 실사 애니메이션을 만화를 영화한 영화 중에서도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여지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컷바이 컷으로 이 장면을 재현하긴 하는데요. 네. 하지만 그러나 그 인물들의 관계나 또는 인물들 사이의 어떤 그 갈등 긴장 구조를요 꽤나 이제 영화적으로 압축적으로 재해석을 해서 보여줘요. 네. 그 만화를 그대로 표현해주지 않는 거죠. 가장 최악의 경우 20세기 소년이었던 것 같고 정말 그대로 재현하려다가 영화가 너무 지루해져 버린 케이스. 영화적 맞아요. 표현이 다른 건데요. 영화적 표현은 사실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서 감정선이라든지 뭐 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짜야 될 텐데 그럼 어려움들이 물론 있는 것 같아요. 원작이 네. 있는 경우에는. 그 한국 영화 감독들의 예술적인 자율성, 네. 일본 감독들이 아주 부러워한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 작품 팬들의 기대치가 높은 작품이라 그럴까요? 상당히 스케일도 커요. 네. 준비 기간도 꽤 길었다고 들었는데요. 제작비가 300억 원이 들었고요. 와, 엑스트라가 5천여 명. 네. 준비 기간 거의 20개월, 6개월 촬영지를 찾고자 일본에 있는 전국 10개 지역을 돌면서 촬영지를 찾고 막 그랬다고 하던데요. 사실 이 영화는 특히 시대극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작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영화예요. 네. 근데 그 시대극에 돈을 투자하는 것이 일본에서는 거의 NHK 정도 이외에는 투자하지 않을 텐데 영화적으로 재현을 해낸 거죠. 그것도 아주 드문 사례였고요. 그리고 대규모 전투 장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교토 대화제 편이나 네. 또는 전설의 최후편 같이 정말 교토라고 하는 옛날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고 있는 이제 고도죠. 옛날 그렇죠. 수도를 옛날 재현하고 수도. 그 안에서 대규모 전투 장면을 재현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엑스트라 동원하는 대규모 고전적 액션씬이 있는데 네. 사실 저도 이 영화 보면서도 이 장면을 어떻게 찍었지 싶을 정도의 놀라운 장면이었어요. 차라리 그냥 총 쏘는 장면이면 나아요. 왜냐? 대규모 엑스트라가 있었어도 떨어져서 있거든요. 양쪽의 편이 총을 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서로 어우러져서 정말 진흙탕 싸움을 벌이거든요. 네. 이 장면을 연출해 냈다는 건 한편으로 보면 이 원작에 대한 배우들 또는 이 제작진의 이제 그 존경심 이런 게 좀 읽히게 됐어요. 이렇게까지 똑같이 또는 열심히 재현해낸다는 건 단순히 영화를 잘 찍겠다는 것을 넘어서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 제작자 모두가 참가했던 모든 사람들이 바람의 검심의 팬이었겠죠. 그런 마인드였지 않았을까. 일단 그 주인공을 맡은 게 사토 다케루라는 인물은요. 네. 원래는 검술을 할 줄 몰랐다고 해요. 그런데 영화 하면서 사실 물론 이게 배우분들이나 이는 그 회를 거듭하고 출연작이 많아질수록 말도 배우고 말도 타게 되고 칼도 쓰게 되고 많은 거 배우게 되지만 이 영화 안에서는 정말 몸과 이 검술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익혀서 나왔다고 해요. 안 그러면 사회적 지탄을 받거든요. 그럴 수 있으니까. 일본에서. 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박명수, GD, 박봄이 함께한 바람났어 듣고 올게요. OG 드래곤 Great Park, 뭐야? 딱히 오늘 파티 있는데 같이 갈래요? 책임질 거야? 한번 놀아볼까? 출발! 오늘 밤 나 바람났어 친구 따라 강남 갔어 여름도 다가왔으니 왕자가 돌아왔어 나도 제대로 바람났어. 박명수, GD, 박봄이 함께한 바람났어 듣고 오셨습니다. 바람의 검심 얘기 나누고 있어서 바람났어도 들어왔어요. 바람같이. 자, 영화 얘기 뭐 1, 2, 3편 쭉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네. 뭐 이 영화 한마디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어차피 한 편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내용도 아니에요. 네. 사실 원작이 워낙 방대하기도 하고요. 그 중에서도 일부만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많은 원작 팬들이 좋아하는 이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네. 여러 가지 이제 키무라 켄신의 스토리들이 있지만 처음 스토리, 그러니까 이제 그 키무라 켄신의 최대 라이벌 악당이죠. 네. 이제 말하자면 배트맨한테 조커에 해당되는 인물 시시오라는 인물이 있어요. 네. 이 인물과 이제 1편의 경우에는 이제 켄신이 이제 자취를 감췄다가 다시 나타나는 이야기이고 2, 3편은 다시 이제 시시오라는 인물과 전투를 벌이게 되는 네. 이야기예요. 근데 배트맨하고 조커의 관계처럼 사실 둘은 악당이지만 사실 악당과 이제 영웅의 관계지만 사실은 둘은 닮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동전의 양면처럼 그러니까 빛과 그림자처럼 닮아 있는데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요. 원작도 그렇고요. 특히 이 영화도요. 이 메시지를 놓치지 않아서 저는 아주 즐거웠는데 이 영화의 가장 볼거리는 당연히 현란한 칼부림, 네. 칼싸움입니다. 정말 현대 영화에서 보기 어려운 만큼 위험천만한 액션을 마구잡이로 선보이는데 네. 그런 액션 장면이 있고요. 그걸 보는 시각적 쾌감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그 안에서 켄신이라는 인물과 시조라는 인물이 이 다투는 건 단순한 칼싸움이 아니고요. 어떤 시대를 열 것이냐에 대한 싸움이에요. 이거는 일단 그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디서 어떤 싸움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데 네. 시조라는 나쁜 놈은요. 이런 거예요. 이게 나쁜 놈이기 때문에 그냥 강자가 살아남고 약자는 그냥 죽는 게 세상의 진리야. 네. 약육강식이 이 세상의 진리고 그게 칼 위에서 칼싸움을 통해서 승부가 나는 것이니 그러니 약자는 죽는 게 뭐가 문제야? 인 것이고 켄신의 경우에는 자신은 최강의 칼 솜씨를 갖고 있지만 약자가 그렇게 짓밟히는 건 옳지 못해라고 생각하는 거죠. 두 개의 싸움에서 당연히 우리는 켄신의 편을 들 수밖에 없지만 그렇죠. 하지만 실생활은 다르죠. 실생활에서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게 익숙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메이지라고 하는 혁명은요. 켄신이 이 메이지 유신에서 이 메이지 정부의 편을 들었던 것은 약자의 편을 들었던 거하고 동일했던 거예요. 그렇죠. 약자를 위해서 싸워줄 수 있는 정부 또는 나라를 위해서 칼을 들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켄신의 영웅적인 면모이고 네. 그게 일본 사람들도 여전히 켄신을 글쎄요 많은 만화 주인공이 있어요. 뭐 강백호처럼 바보 같은 농구 선수도 있고 아니면 스파이크처럼 허무주의적 인물도 있는데 네. 켄신이야말로 어찌 보면 일본의 세대를 관통하는 가장 인기 있는 캐릭터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게 인기 있는 캐릭터인 이유이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켄신이 지켰던 메이지 정부는 그 다음에 우리 역사 알고 있잖아요. 네. 전쟁을 일으키죠. 그렇죠. 그리고 그 시시오라고 하는 악당 못지않은 괴물 같은 존재가 돼버리죠. 네. 이게요. 이 영화는 안 나와요. 이 영화에는 이 전서 이 3편까지 이어지면 그냥 시시오하고 싸움을 하고 이기는 것까지 나오죠. 하지만 그 이후에도 원작은 이어지거든요. 켄신은 결국은 이제 자기가 지키고 이 목숨을 걸었던 정부한테도 버림을 받고 네. 쓸쓸하게 죽어가는 장면이 이어지는데 그게 지금 현대 일본 사회와 아주 많이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국민 만화의 반열에 오르게 되고 이 영화가 지난해 그렇게까지 인기를 끌게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갖고 있는 메시지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오락 영화로만 끝나는 건 아니다라는 음.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게 어찌 보면 글쎄요.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만화의 문학성 네. 이 존재한다는 거죠. 시대의 성, 시대를 담아내는 문학성이 일본 만화에 있고 그 수준이 아주 드물게 이 바람의 검심 실사 영화에도 많이 잘 재현되어 있어요. 현란한 칼싸움뿐만 아니라 읽을거리도 있는 거죠. 상당히 많은 영화들이 실사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미 개봉한 뭐 기생수라든지 네. 이런 영화들도 됐었고 그 전에는 데스노트라든지 이런 일본에서 상당히 만화로 성공했던 작품들이 많이 실사되는데 네. 이런 식의 실사화는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주는 건 아닐까 싶어요. 정말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바람의 검심 이전에는요, 제발 실사화 영화를 만들지 말아달라 쪽이었어요. 네. 근데 바람의 검심을 보면서 가끔 좋은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이전에 만들었던 것들도 제발 다시 한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뭐 한번 실패를 겪으면 또 그 실패를 바탕으로 더 나은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일본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딪힘을 좀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 이런 문화적인 계속되는 뭐 실사와 노력 같은 걸 보면요. 네, 사실 일본의 저력은요. 네. 저는 그래요. 제가 며칠 전에 설날에 일본에 갔다 왔거든요. 그렇죠. 네, 일본에 가서 다녀오셨죠. 여러 가지 보고 왔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도쿄 마라톤이었어요. 마라톤 대회가 엄청나게 큰 게 열리는데 네. 일본이 마라톤을 좋아하는 나라이기도 해요. 마라톤이 정말 전 국민의 스포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의 특징은요. 장점이기도 한데 그냥 한 발 한 발 쉬지 않고 뛰어가는 거죠. 사실 우리는 빨리 뛰길 잘하죠. 단거리에 아주 능한 나라잖아요. 그게 네. 굉장한 장점이죠. 네. 하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단거리는 잘 못하는데 긴 레이스를 잘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실사 영화들도 처음에 실패해요. 포기하지 않고 또 합니다. 또 하고 또 하다가 이 정도까지 만든 영화들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군요. 자, 오늘 바람의 검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시간이 후루룩 가버리네요. 바람처럼. 좋아하는 영화 얘기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미드나잇 스포일러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여기서 2부 마무리하고 3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기자님, 다음 주에 또 봬요. 네, 저는 그럼 바람같이 사라지는 걸로. 네. 네, 보내드리면서 광고 들으시고 뜨거운 감자의 봄바람 따라간 여인 듣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너를 그리워했어 이렇게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새로운 시작, 설레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겁도 나고 부담스럽기도 하다면요. 추억의 노래들로 한 걸음 내디딜 힘을 얻으시죠. 90년대 노래들로 함께합니다. 90s but goodies. 이 시간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푸른밤 홈페이지 90s but goodies 게시판에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청곡 만나볼까요? 4948님, 30대 후반 애청자입니다. 90년대는 락 발라드 쌍두마차가 있었죠. 신성우님, 김종서님. 신성우의 서시와 김종서의 겨울비 신청해봅니다. 두 노래 따라 부르다가 피토하던 기억이 나네요 하셨습니다. 오, 새로운 뭐랄까 공략 방법. 노래 2개 신청. 한 사연 두 신청곡. 이거 뭐죠? 신개념인데요. 그럼 제가 둘 중에 하나는 꼭 틀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강박에. 저는 개인적으로 두 노래 중에 서시를 더 좋아했어요. 김종서님, 신성우님 두 분 다 정말 90년대를 이끌었던 진정한 락 발라드의 보컬이었죠. 6548님, 저는 94년도에 태어나 22살 학생이지만 지금은 가요보다 옛 노래가 그때 향수가 있는 것 같아서 좋아요. 김한선의 가장무도회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90년대 노래는 90년대 노래만의 색깔이 또 있죠. 시간이 흐르면 아마 2010년대, 2000년대 감성? 그리고 그때 색깔이 그리워지는 때가 올 겁니다. 지금 90년대 음악을 우리가 그리워하는 것처럼 말이죠. 2285님, 우리 아들이 말 배우기 시작할 때 흥얼거리던 김정민의 마지막 약속 추억 돋게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이렇게 노래를 흥얼거리는 경우도 있군요. 저는 사실 그 정도로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아이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나 이런 걸 가까이서 본 적은 없어서 모르는데 노래로 가르치면 가르치면 좀 빠르지 않나? 언어 배울 때? TV 보면서 따라하고 막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긴 하겠지만 신기하네요. 자, 노래 2곡 듣겠습니다. 신성우의 서시 그리고 김한선의 가장무도회 2곡 듣고 오겠습니다. 신성우의 서시, 김한선의 가장무도회 2곡 듣고 오셨습니다. 90s but goodies 함께하고 계세요. 1085님, 쫑디, 신화의 키가 자랐어요 신청이요. 신화 1집인지라 2000년도 전에 나온 노래고 뭔가 제목도 끌리고 무엇보다 쫑디에게 어울리는 노래예요 하셨습니다. 뭐죠? 놀리는 건가? 키가 자랐어요? 아니요, 저는 안 자란 지 몇 년째인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한 3년 전보다 1cm 컸던데? 그건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키가 중학교 3학년 때 2학년 한 겨울 때 키랑 똑같거든요. 그때 이후로 키가 자라지가 않아서 나는 이게 정말 이제 평생의 키구나 고등학교 때 느꼈는데 제가 170이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키를 재봤는데 한 몇 개월 전? 171인 거예요. 너무 신나더라고요. 이게 숫자 1이 0에서 1이 됐을 때 그 쾌감을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쫑디에게 어울리는 노래예요 하면서 하트를 붙여주셨는데요. 이런 사연 보내지 말아주세요. 상당히 불쾌하네요. 불쾌해. 1225님, 영국 드라마를 봤는데 응답하라처럼 90년대 영국 고등학생들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더라고요. 그 드라마 오프닝에 항상 나오는 노래 스웨이드의 Beautiful Ones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영드라고 하죠. 저는 영드를 많이 보는 편은 아니어서 그 영드 같은 거 보면 또 옛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스토리들이 있을 수 있죠. 요즘에도 하나 응답하라 시리즈 계속 나올 것 같던데 이야기를 듣자 보자 하니 94년도 거 나오고 그리고 97년도 거 나왔죠. 하면 한 2000년대 거 나오려나? 2000년도? 99년도? 기대가 되네요. 그때쯤으로 오면 이제 제가 공감할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올 텐데 기대가 됩니다. 1080님, 3D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뮤직비디오가 인상적이었던 수잔의 섀도우 신청합니다. 2000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했지만 앨범 발매는 99년 12월인데 이러면 탈락인가요? 하셨습니다. 아니요, 소개는 또 해드릴 수 있죠. 이건 99년도에 앨범이 발매가 됐으니까 엄연히 90s but goodies에서 소개해드릴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최지원님, 노이즈 상상 속의 너 신청해요. 제 남친 이제 태어날 때가 된 것 같은데 언제쯤 나타나려나요? 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인터넷에. 난 정말 내 남친이 걱정돼요. 건강한지, 혹시 날 만나러 오다가 사고가 난 건 아닌지, 왜 안 나타나는 건지, 태어나긴 한 건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없다는 거죠. 만날 겁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죠. 좋은 인연이 올 거예요. 최지원님, 우리 너무 조바심 갖지 말고 기다립시다. 올 거예요. 8991님, 쫑디 감기에 걸렸어요. 미스터2의 하얀 겨울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저도 감기 걸렸어요. 쉽사리 낫지가 않네요. 푹 쉬어야 나을 텐데 8991님도 푹 쉬어서 어서 건강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7983님, 쫑디 저 싫어해요. 나만 소개가 안 되는 것 같아. 98년생이라 아는 노래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90년대 노래 이문세의 조조할인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귀엽네요. 98년생이래요. 아이쿠야. 아까 얘기했던 응답하라 1997 그 이후 년도에 태어났어요. 심지어. 귀엽네요. 앞으로도 푸른밤 잘 들어줘요. 좋은 노래 많이 소개해 줄게요. 스웨이드의 Beautiful Ones 듣고요. 미스터2의 하얀 겨울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언제부터인지 그댈 멀게 느낀 건 다른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 모두 하얀 눈이 내린 겨울밤에 그의 품에 안긴 모습이 스웨이드의 Beautiful Ones 그리고 미스터2의 하얀 겨울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90s but goodies 계속 이어갈게요. 5769님, 반포동에 사는 01년생입니다. 요즘 삶의 재미를 잃었어요. 그냥 만사가 다 귀찮고 공부도 너무 하기 싫어요. 힘내라고 015B의 신인류의 사랑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01년생. 그래서 015B 노래 신청하셨나요? 죄송해요. 막 지금 다들 뭐야 이러면서 다 지금 정주전의 심심타파로 넘어갈 뻔. 안 돼. 푸른밤 들어주세요.
그래요. 01년생도 그럴 수 있어요. 삶의 재미를 잃을 수 있죠. 모두가 나이에 따라서 뭐 깊이가 다른 건 또 아니니까 인생에 대한 고민의 깊이가. 푸른 밤을 함께 하시면서 그 고민의 깊이를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귀여워요. 김수영님, 블러의 송2 신청합니다. 90년대 말에 대학교 새내기 시절을 보냈는데 같이 다니는 친구들 중 밴드를 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에게 공연 티켓을 강매당해서 구경 갔다가 송2가 나올 때 우후 떼창을 하고 왔던 기억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돌아보면 마냥 신나고 자유로웠던 시절 같아요. 그래서인지 가끔 그립기도 해요 하셨습니다. 오, 공연 티켓을 강매당했다고 하시는데 가서 즐겁게 즐기다 오셨다니 다행이네요. 공연장을 가면 떼창하는 하는 게 또 재미죠. 떼창을 하면 왠지 이 무대를 내가 함께 만든 것 같은 소속감을 주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의미가 있어요. 가수에게도 떼창을 해주면요, 어느 특정 곡에서 특정 부분에서 갑자기 떼창이 팍 나오면 정말 소름이 끼치면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무대의 완성은 떼창으로서 완성이 되는 경우들이 또 있어요. 장민희님, 박상민의 무기여 잘 있거라 신청합니다. 저 이 노래 진짜 좋아하는데, 와, 제가 유치원에 다닐 때 아빠 차에 박상민 씨 테이프가 있었는데요. 이 노래를 그렇게 잘 따라 불렀대요. 유치원생이 부르기엔 다소 난해한 가사였을 텐데 말이에요. 근데 신기한 건 지금도 가사가 또렷하게 기억이 나요. 뜻도 모르고 불렀던 그 노래, 20대가 된 지금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저 이 노래 진짜 좋아해요. 저도 와 장민희님 저랑 연배 비슷할 듯. 제가 좀 나이 더 많을 수도. 와, 진짜 이 노래 가사 기가 막히잖아요. 저도 이 노래 가사 보면서 이해는 안 가지만 되게 이 무기여 잘 있거라라는 표현도 이해 못할 나이였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가사 너무 막 박상민 씨가 그 걸걸한 터프한 목소리로 이런 노래 부르니까 더 와닿는 듯한 느낌. 이 노래를 엄마 앞에서 불러서 엄마가 얘 징그러 막 이래. 얘 무슨 초등학생이 징그럽다 얘 막 이러셨던 기억이 나네요. 7215님, 쫑디 서울에서 혼자 자취하는 취준생인데요. 오늘따라 너무 지치고 고향 집이 그립네요. 2호 공감의 사랑이 그리운 날들에 틀어주세요. 엄마 아빠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아이고, 자취하시는 취준생 분이신데 사연 들으시면서 나도 지금 엄마 아빠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얼마나 힘듭니까? 가족들하고 함께 살다가 또 혼자 나와서 이제 설거지, 음식, 빨래, 청소 이런 것도 다 도맡아서 한다라는 게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고 지금까지 엄마는 이렇게 힘든 걸 어떻게 다 하셨지? 이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내일은 일어나셔서 아침 무난 전화 드리십시오. 그리고 어제 좀 보고 싶었어요. 어머님, 아버지. 왜 이래 얘가 징그럽게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내심 기뻐하실 거예요. 내일 연락 드려보세요. 자,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블러의 송2 그리고 박상민의 무기여 잘 있거라 두 곡 듣고 올게요. 첫 번째 남자 고등학교 때 같은 학교 같아서 그래 남자친구래 둘이 열심히 공부했지만 남자친구 대학에 떨어진 거야. 화가 나서 군대를 갔고 이 여자는 기다렸지만 블러의 송2 그리고 박상민의 무기여 잘 있거라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90s but goodies 함께 할게요. 이정희님, 아이 셋 키우는 30대 주부예요. 노래 신청하고 싶은데 90년대 노래가 떠오르질 않네요. 고심 끝에 이 노래 신청해요. 김건모의 혼자만의 사랑 하셨습니다.
오, 김건모 90년대로 주름 잡았죠. 좋은 노래 하나 떠올리셨는데요. 앞으로도 자주 사연 보내주세요. 김민서님, 오랜만에 백스트리트 보이즈의 As Long As You Love Me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Who You Are As Long As You Love Me 이 노래 말씀하시는 거죠? 이 노래, 그러니까 As Long As You Love Me 얘기하면 요즘 친구들은 저스틴 비버를 떠올려요. 세대 차이. 저도 백스트리트 보이즈가 떠오르는데. 오기란님, 패닉의 너에게 독백 신청합니다. 저에게 인생 앨범이에요. 많은 시간을 패닉의 노래들과 보냈는데 그중 가장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오랜만에 듣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패닉 정말 센세이션이었죠. 나오자마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매니아층을 형성했던 그런 팀이죠. 1085님, 코너 리브스의 Ordinary People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오! Ordinary People도 그렇네요. 저는 이 노래 딱 제목 들으면 존 레전드 생각나는데 그래도 난 이 Ordinary People에 있어서는 신세대야. 그래, 맞아. 누가 그랬는데 신세대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구세대래요. 안타깝다. 이하경님,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예요. 처음에 거리를 지나가다가 듣고 그냥 좋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아버지를 통해서 다시 듣게 됐죠. 윤도현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가족과 공유하는 음악도 참 의미가 깊죠. 자, 노래 들어볼까요? 백스트리트 보이즈의 As Long As You Love Me 그리고 코너 리브스의 Ordinary People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Although loneliness has always been a friend of mine, I'm leaving my life in your hands. People say I'm crazy and that I am blind. 백스트리트 보이즈의 As Long As You Love Me 그리고 코너 리브스의 Ordinary People 듣고 오셨고요. 사연 더 만나보겠습니다. 0026님, 와, 90년대 곡 신청하는 시간인가요? 그럼 이지훈의 왜 하늘은 틀어주세요. 제발요.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저도 이 노래 좋아요. 저 데뷔했을 때 어떤 음악 프로그램 나가서 보통 가요 프로그램 말고 음악 전문 프로그램, 심야 음악 프로그램 나가서 이지훈 씨랑 같이 듀엣으로 이 노래 불렀었는데 엄청 떨었었어요. 그때 거의 데뷔 무대였어요. 그 무대가 떨렸습니다. 문정미님, 저는 90년대에 20대를 보냈는데요. 요즘 90년대 노래를 자주 들을 수 있어서 참 반갑고 좋아요. 그 중에서 요즘 방송에 오랜만에 나와서 반가운 양파의 다 알아요 듣고 싶어요. 꼭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양파 씨도 요즘에 또 다시 활동을 하고 계시죠. 작사가로도 꾸준히 활동을 하셨고 음악 활동을 꾸준히 하셨는데 그렇게 예전처럼 뭐랄까 많은 노출이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참여하기님,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Baby One More Time 신청해요. 처음으로 CD를 사봤던 외국 가수였네요. 용돈 모으고 모아서 산 CD라 참 소중히 다뤘는데 지금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브리트니 보면서 세상에 이렇게 예쁜 사람도 있구나 싶었는데 지금은 뭘 하고 있는지 하셨습니다. 지금도 아이들과 라스베가스에서 공연하시면서 잘 지내시죠, 브리트니 씨.
멋진 분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턱식 처음에 딱 보면서 우와 기가 막힌다. 장난 아니다. 와 이래서 여자 솔로 가수를 그렇게 좋아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학창 시절에 봤지만 이 턱식 맨 앞에 나오는 뜨드든 이 시그니처 사운드가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음악적 영감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턱식이 있었기 때문에 또 만들어진 노래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참 인상 깊은 그런 아티스트입니다. 브리트니 스피어스 좀 부상을 당하면서 무대에서 좀 예전처럼 파워풀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진 못하지만 그래도 뭐 최근에 한 라이브 영상, 무대 영상들 많이 보면 눈빛 하나는 진짜 기가 막힌 그런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브리트니 스피어스 립싱크를 기가 막히게 잘해요. 진짜 입 맞추는 게 정말 엄청나요. 와,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노래 들어볼까요? 이지훈의 왜 하늘은, 이 곡은 0026님 신청곡입니다. 듣고 올게요. 여기서 끝낼 순 없어 이런 건 날 위한 게 아냐 얼마 남지 오늘 방백. 이런 인연으로 억겁의 시간도 전에 우리 사랑했었어. 우린 그저 그런 사이였어. 지금 나를 만나 내 모습을 왜 모르는 건지, 왜 몰라보는지, 왜 그렇게도 까맣게 잊은 건지. 눈을 가리는, 마음을 가리는 세상이지만 나는 이렇게 너무 또렷이도 기억하고 있는데 무심하게도 그대 눈빛은 언제나 나를 향하지 않아. 눈을 가리는, 마음을 가리는 세상이지만 나는 이렇게 너무 또렷이도 기억을 하는데 나를 둘러싼,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즐겁다. 사람들은 즐겁다. 루시드 폴의 사람들은 즐겁다 가사였습니다. 실연을 당하거나 입시나 취업 시험에 떨어진 날엔 왜 그다지도 나 말고는 세상 모두가 즐거워 보일까요? 나를 그냥 이 세상이 다 잊어줬으면 좋겠는데 꼭 이런 날엔 생전 안 오던 안부 전화, 문자 많이 오는 것 같을까요? 세상은 왜 이다지도 나한테만 가혹한 것일까요? 내 맘도 모르는 친구들, 가족들 아주 밉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나 역시 내 친구나 가족의 고통스러운 날에 똑같이 무심하게 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이 이다지도 나한테만 가혹한 것 같은 것은요, 알게 모르게 나도 무관심으로 그 가혹함에 일조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끝곡 루시드 폴의 사람들은 즐겁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